네, 안녕하세요. 유안타증권 남정미입니다. 오늘은 유럽 포스트 2020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럽의 CO2 규제 강화와 관련돼서 자동차 업체 및 그리고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유럽 지역에서 CO2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자동차 업체들에게 허용되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킬로미터당 130g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킬로미터당 95g으로 거의 27% 가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유럽 지역에서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조금씩 늘어난 국면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내년부터 완성차 업체들의 페널티가 늘어날 수도 있는, 이익이 감소될 수도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기차 또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비중이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얼마 정도의 페널티가 예상이 되며 또는 이제 규제를 맞출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망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지역의 CO2 배출량 목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주요 자동차 판매 지역인 유럽, 미국, 중국, 일본 지역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짙은 파란색이 유럽 지역인데요. 유럽이 가장 목표치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O2 배출량이 적으면, 기준 자체가 적으면 적을수록 완성차 업체들이 맞춰야 되는 연비라든지 이산화탄소 기준이 좀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지역이 2015년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가장 센 편이긴 하지만 2020년에 갔을 때는 현재 대비해서 27%가량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2025년에 갔을 때는 현재 기준치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15%를 더 기준이 낮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를 맞추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친환경 차량의 판매를 늘리면 늘릴수록 CO2 배출량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은 친환경 차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유럽 지역의 신차 판매라든지 전기차 판매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시장 신차 수요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올해 계속해서 이제 완성차의 신차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이고요. 보시면 친환경차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YOY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들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올해 늘어난 구조였습니다. 2000년 이후에 그 유럽 지역에서 자동차의 CO2 배출량, 그러니까 신차 등록 대수의 평균 CO2 배출량을 보셨을 때 2015년,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이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디젤 그 사건이 벌어졌던 이후까지만 하더라도 CO2 배출량은 급격하게 이제 감소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32g을 이제 실질적으로 줄였었고, 2010년 이후에 최근 5년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실질적으로 21g을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이런 모습이 다시 정체되거나 2018년 기준으로는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는데요. 보시면 2015년에 119.5였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8년에는 도리어 120.4로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디젤 사태 이후로
디젤 자동차의 판매 비중이 줄어들고 가솔린 차량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우선은 CO2 배출량이 늘어나는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제로 가솔린 차량이나 디젤 차량의 평균 연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 이제 해당 파워트레인의 세그먼트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이 데이터만 보고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의 CO2 배출량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인 세그먼트의 차이를 함께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차트를 보시면은 실제로 유럽 지역에서 SUV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8년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SUV의 판매 비중이 35%까지 올라오면서 2015년 대비해서 봤을 때 거의 12%포인트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소형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SUV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CO2 배출량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제로 디젤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솔린 자체가 2015년 대비해서 2018년까지 얼마만큼 연비를 줄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각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차량이 다 연비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개선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CO2 배출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어쨌거나 계속해서 연비를 개선시키고 더 효율성이 좋은 차량을 이제 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디젤보다는 이제 현재는 가솔린 차량을 좀 더 많이 구매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SUV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이제 산업 자체로 봤을 때는 CO2 배출량이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이제 SUV에 대한 선호도가 꺾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비 개선이 저희가 아무리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1년 사이에 27%라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친환경 차량과 관련된 판매 비중이 늘어나거나 또는 완성차 업체들의 페널티가 굉장히 가다하게 부과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실질적으로 2018년 기준으로 저희가 기준점인 95g을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실제로 유럽 지역에서 각 완성차 브랜드별로 시장 점유율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점유율별로 우선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준점인 95g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 기준에 충족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비중이 워낙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CO2 배출량 자체가 평균적으로 99.9g이기 때문에 기준과 일단은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폭스바겐 또는 이제 르노 이런 유럽 지역에서 판매 비중이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기준점과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이 되는 평균 CO2 배출량은 0g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 탄소 배출권 개념으로 일정 부분 친환경 차량과 관련된 크레딧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저희 피아트 클라이슬러와 테슬라는 서로 간에 실제로 풀링을 통해서 CO2 배출량을 축소시키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마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 베네핏을 받는 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019년까지는 기준점이 130이었는데 내년부터는 95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단계 도입 단계라고 해서 일정 부분 완성차 업체들한테 단계적으로 2021년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베네핏이라기보다는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이제 100%를 다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 5% 배출량의 하위 5%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계산이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 부분 친환경 차를 많이 판매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슈퍼 크레딧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배출량이 50g이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2대로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슈퍼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CO2 배출량을 이제 줄여주는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모든 이제 그 기술을 다 적용을 해주는 건 아니고 최대 7g 정도까지 인정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7년 그리고 2018년까지 등록되어 있는 이제 에코 이노베이션 관련된 기술을 살펴보았을 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어떻게 이제 친환경 차량 판매 비중이 늘려서 슈퍼 크레딧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아예 평균 자체를 95까지 낮출 수 있는지 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NEDC와 WLTP 인증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WLTP라는 이제 자동차에 저희가 신차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제도가 바뀌어서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WLTP라는 기존 대비해서 강화되어 있는 인증 제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비라든지 또는 이제 저희가 신차를 등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배기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도 자체가 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좀 설명이 복잡하고 실제로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95g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완성차 업체들이 얼마만큼의 이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느냐라고 살펴보았을 때 먼저 저희가 이제 이 2020년을 기준으로 각각 이제 자동차 판매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하기에 앞서 정말 단순하게 2018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비교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현재 부과되는 페널티 규모가 이 정도다라고 나타내는 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완성차 업체들의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치와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각각의 업체들이 배정받는 목표치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95g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완성차 업체들의 적용이 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완성차 업체들의 세그먼트라든지 이런 차이에 따른 자동차 무게에 따라서 실제로 적용받는 목표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이블에 나와 있는 표도 확정되어 있는 목표치는 아니고 실제로 2018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단순히 이제 추정을 해보았을 때 이 정도의 목표치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 차이점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갭을 이제 산출을 해보았고요. 이 페널티 자체는 한 대당 95유로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량을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일단은 이 신차의 등록 대수가 곱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파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기준점을 못 맞춘다라고 하면은 페널티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정말 단순히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92억 유로가 부과될 수 있다. 하나로 저희가 환산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규모가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비교하자라고 하면은 92유로 그리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9억 유로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단순히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히 계산을 한 거고 실제로 저희가 각각의 판매에 대한 추정이라든지 또는 현대차의 전략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실제로 이런 단순 계산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각각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대응 전략이라든지 또는 2020년부터 25년까지 가동기 기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먼저 일단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차, 순수 전기차의 비중이 늘어날 필요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각 업체들의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을 살펴보았을 때 2020년 기준인 95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은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도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를 하는 것에 맞춰서 그 기간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파생 모델,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나온 파생 모델 역시 계속해서 출시를 할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맞춰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저희가 모든 업체들이 이 기준을 다 전기차로만 맞춘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 가동기 구간에서는 파생 모델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이제 각각의 완성차 업체들이 2025년 기준으로 전기차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표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만약에 페널티를 부과를 받을 때 기준을 못 맞춘다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페널티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보자면은 일단 현대차 그룹은 1g을 못 맞춘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페널티가 부과되고 30g을 못 맞춘다라고 하면은 최대 이제 한 2조 이상의 실질적인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 입장에서는 1g을 못 맞출 때마다 655라는 페널티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계속해서 이제 연비를 개선시키고 CO2 배출량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보면 2017년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CO2 배출량에 개선되는 모습이 좀 더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맞출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위 5%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슈퍼 크레딧을 적용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면은 각각 3g 그리고 이제 4g 정도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기준점을 낮출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은 기존 내연기관차의 파생 모델이 내년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각각의 모델 출시 계획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 이후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도 다른 파생 모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이제 CO2 배출량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가장 볼륨 모델인 투싼,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는 투싼 그리고 기아차에서는 스포티지가 내년도에 파생 모델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히나 이제 CO2 배출량 하락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내년에 더 늘어날, 이제 내년에 나오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더 늘어날 전기차 판매량만 가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2018년 대비해서는 더 많이 실제로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굳이 2020년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기준인 2019년만 보더라도 코나 EV의 판매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나왔던 코나의 전기차 판매량이 이미 올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13,000대가 판매가 되면서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에 전기차 판매 목표가 굳이 굉장히 과도하게 가다 목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95g을 맞추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가정을 통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 자체가 일단은 목표치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 규모가 그렇게 내년도에 이익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할 때 내년도에 신차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측면, 그리고 국내에 나왔던 신차가 내년부터는 글로벌로 나간다라는 부분, 그를 통해서 이제 ASP 상승, 그리고 판매 인센티브 감소라는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단순히 유럽 쪽에서 페널티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감소될 만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자체는 우선은 내년에 충분히 친환경 차에 다른 완성차 업체와 다르게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같은 모든 라인업을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밸류에이션에 릴레이팅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 리스크를 현대차 그룹에는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유럽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업체별로 일정 부분 차이가 있고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유럽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확대가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주식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럽 포스트 2020 보고서에 대해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